재개발 재건축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내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내 선택 의지도 없는데 너 왜 갖고 있다 빨리 안 팔고 관리처분 전에 안 팔았냐는 거지. 이게 합리적 차별이에요. 정말 불합리한 차별. 분양 끝나고 다 끝나고 조합이 해산됐잖아요.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 조합 관련된 서류를 태워버려라. 그래서 진짜 안 나오는 구청이 있어요. 미쳐본다니까. 반갑습니다. 안순아입니다. 날이 갈수록 수강생 질이 높아지네요. 네. 한 달간 이렇게 기다리시려면 상당히 시간 걸리죠. 진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3시간을 찍고 왔는데 지난달에 유튜브 찍고 오픈 강의하고 그 다음날 강의하고 그 다음날 생방송 갔다 내가 쓰러져서 폐렴으로 일주일간 입원했다는 사실 아세요? 24년 만에 내가 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기여를 하신 거예요. 네, 했어. 근데 이제 무리를 좀 하지 말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강의는 해달라고 그래. 신기하게. 그리고 꼭 오셔서 뭘 부탁하고 뭐 일 하시는 분이 내일만 하래. 내일만 하고 쓰러져도 좋다 이거죠. 예, 어쨌든 반응이 좋으시고 또 특히 우리 유튜브가 요즘 떠가지고 구독자 수가 거의 지금 막 2만 명이 넘어갔어요. 제가 요즘 스타가 됐어, 스타. 또 잘난 척 했다고 댓글 누가 달 거예요, 또 이제 보나마나. 예, 이해해 주세요. 좀 그러다 하더라도. 그 맛에 내가 하는 것이지 뭘.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비과세 규정은 어느 정도 했어요. 사실 했는데 오늘 오신 분도 있으니까 복습 겸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차익 계산 좀 어려운 거지만 양도차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양도차익 계산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특례 중에서 비과세 특례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게 권리 변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리 변환일인데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재개발은 도정법 전에 도시재개발법으로 할 때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었고 도정법 넘어와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변함이 없었어. 근데 재건축은 모법이 2003년 6월 말까지는 주택법에서 했 거예요. 주택법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법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는 관리처분은 인가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합원 총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뭘로 했어? 사업계획 승인일을 권리변환일로 간 거예요. 이게 억지춘향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은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서일 뿐이지 개별 분양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권리변환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고육지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가져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2003년 7월 1일부터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사업시행 절차가 똑같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도 권리 변환일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갔어야 되는데 법을 고치는 과정에 미스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일로 법이 바뀌어져 있다가 그게 피해를 본 것이 대표적으로 반포의 아크로 리버라는 아파트예요. 거기가 2005년 5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거는 권리변환일이 사업시행 인가일이에요. 5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버린 거는 사업시행 인가일. 5월 31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 거는 관리처분으로 간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모두 관리처분으로 왔다. 이제 관리처분으로 왔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왔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잠실 지역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는 아직 안 됐잖아요. 시형 아파트까지. 거기는 다 주택법으로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는 날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세무사님이나 세무공무원이 관리처분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 내역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팔면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가 되는데 권리가 변한 다음에 여기서 파니까 비과세를 안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입법이 돼서 요거를 비과세를 그냥 주택에 준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법을 입법을 하는 과정은 다른가 봅니다. 주택은 주택도로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따로 만들었어요. 이걸 따로 만들었는데 요 주택에 대한 것은 154조 1항에다 근거를 줬고 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155조 16항에 되어 있다가 17항으로 왔는데 이제 본법으로 다시 끌어왔어요.
89조 1항 4호로 끌고 옵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 89조 1항 4호에 있다. 89조 1항 3호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고 89조 1항 4호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인데 비과세 규정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뭐라고 해놨냐? 자, 비과세 규정은 권리 변환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돼. 충족은 무슨 얘기예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하라 이 말이죠.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아니라 권리 변환일까지 계산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택이 멸실이 안 됐어. 계속 사람이 살고 있죠. 여기까지 살죠. 권리는 변환됐는데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기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기간까지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다 넣어준다. 그건 주택이 아니에요. 보유 및 거주 기간에다가 통산해 줄 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 부동산 거래를 하신 분이 있어. 이때 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다 같이 나요. 다 났죠? 예. 그러면, 토지 건물이 주어졌으니까 이분은 종전주택을 샀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단지들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샀습니까? 인가 후에 샀습니까지 토지 건물 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샀습니까? 그러면 주택을 산 거고 부동산을 산 거고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사버렸으면 조합은 입주권을 샀기 때문에 권리를 샀다. 왜? 나중에 보유기간 계산에서 전혀 달라지죠. 그렇죠? 예, 왜? 무슨 얘기예요? 종전주택을 샀을 때는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여기까지 공사기간, 신축주택기간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전부 통산이 되는데 여기서 입주권을 사버리면 어떻게 되죠? 준공일로부터 기산돼버려요. 준공일로부터. 그러니까 보유기간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 틀,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은 뭐라고 했어요? 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요때까지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예, 1세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권리 변환일까지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된다.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되는데 특례 규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멸실이 안 되고 실제 사람이 살았으면 실제 거주한 그 기간까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넣어준다. 두 번째, 요게 문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자,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거를 지금 처분하려고 그래.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내가 주택을 샀어. 여기서 A 입주권을 처분하고 B 주택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돼가요? A의 조합원 입주권은 지금 신탁 등기가 돼 있죠. 따라서 조합에서 일단 신탁을 해제를 해갖고 개인 명의로 갖고 와야 돼. 갖고 왔는데 그거를 등기를 한 건 안 해줘요. 모아서 한두 달에 같이 해준다니까. 그래서 신탁을 해제시켜서 갖고 와가지고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신탁 등기를 또 오는 거라. 그 과정에 한두 달이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요놈을 팔기는 나는 이미 여기서 팔았는데 B는 샀으니까 등기가 바로 넘어왔죠. B는 일반 부동산이니까 바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신탁 등기가 풀어갖고 등기 넘어가면서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그랬는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어버리죠. 여기서 세금이 걸려버린 거야. 예. 자, 근데 우리가 양도 시기는 잔금일이 확인되면 잔금 청산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하고 등기할 때 소유권 넘기고 막 거래할 때 전부 다 금융으로 딱딱 거래를 했으면 상관없죠. 예. 수표도 매수자 수표를 딱 받아서 매수자한테 건너가서 계좌 이체해갖고 딱 결제가 떨어졌으면 모르다가 수표도 섞이죠. 현금도 막 섞이죠. 그러면 잔금 청산일자가 명확치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양도시기 언제로 가버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가버리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가가지고 결국은 양도시기가 여기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는 바람에 양도세가 부과돼 버렸어요. 자, 세상 살다가 억울하면 소송원 가라고 그랬잖아요. 판사님 찾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지금 팔고 샀잖아요. 사실은 팔고 샀거나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그런데 지금 요놈은 사고 판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지. 판사님한테 가서 낱낱이 고한 거예요. 우리가요, 조합에서 여기에 등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내가 팔고 샀는데 돈 주고받은 것을 명백히 입증 못 해가지고 사고 판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바로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 거예요. 한마디 더. 뭐라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주택을 사고도
3년씩이나 봐주죠.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잖아요. 아니 주택은 주택 사고 3년씩이나 봐주면서 입주권은 뭐 때문에 왜 안 봐주냐고. 미주권은 아니 이런 경우 입주권을 봐주면 되지 왜 이거를 말을 안 해놔가지고 안 봐줍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국세청한테 물어봤어. 왜 국세청 이거 안 봐줬어 3년 안에? 아 우리 법에는 양조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거 요렇게만 법을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국세청은 법대로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대법원에서 보기에 이 규정이 문제가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3년까지는 봐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행령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없던 규정이 추가돼 버려. 자, 법을 대법원에서 바꿀 수는 없어. 법은 바꿀 수는 없으나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세법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3년 이내에 판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를 해줘라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단서가 들어가. 단서가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줘라. 뭐라고요?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를 해줘라. 대신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주택은 입주권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하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죠. 입주권은 또 안 돼. 안 돼요. 입주권은 오로지 다른 주택만 취득해서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소득세법의 특례 규정이 155조 1항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나오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뭐가 나와? 두 번째가 상속주택이 나와. 그러면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가 되느냐 하는 문제. 동거병합 합가를 해서 입주권을 팔았다면 비과세 해줄 것이냐는 문제.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을 때 만약에 이것이 비과세가 될 것이냐는 문제. 요게 이제 봉착된 거예요. 요게. 지금 말하는 주택에 대해서 특례 규정들이 상속주택도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동거병합 합가, 혼인 합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되냐 안 되냐는 이게 묻고 있는데 제가 여기만 오면 갑자기 막 사람이 흥분한다고 그러죠. 열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세무사 하면서 정말 높으신 분들이 배움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 왜 똑같이 취급을 안 하고 달리 취급을 했을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주택 처분하고 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팔았는데 비과세 안 해줘서 똑같이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주택처럼. 그래서 이 법이 신설될 때도 그랬잖아요. 요거는 근데 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합쳤어. 나랑 합쳤어. 그러면 효자 아니에요? 효자잖아요. 합쳐갖고 입주권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 아가씨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아가씨가 주택인 줄 알고 갔더니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더니 입주권 갖고 있다고 비과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갖고 있는 아가씨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아가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당신은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결혼 날짜를 언제 잡아가지고 양도시기까지 딱 결정 잡아가지고 세금을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결혼제도네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혼인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안 나 지금. 그것도 영향을 미쳤잖아 지금. 말이 돼요 말이? 아니 혼인학과 있다고 동거학과 있다고 안 봐준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관처일이 나기 전에 팔면 비과세, 관처가 나서 팔면 비과세가 안 된다니까. 이런 모순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순이. 정말로 저는 양도소 세법 모든 걸 다 봐도 여만큼 불합리한 세법이 없어요. 여기만큼.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도저히. 자, 우리 헌법에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차별금지 조항이. 대전제가. 합리적 차별만 해야 돼. 합리적 차별. 장기 임대주택 갖고 있어. 장기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활성화 목적으로 장기 임대주택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살던 집이 어느 날 재개발 재건축이 돼가지고 관리처분이 떨어졌대. 근데 관리처분이 떨어지기 하루 전에 팔았으면 괜찮은데 하루 뒤에 팔면 비과세가 안 된대. 재개발 재건축을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사회적 사업인데 내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내 선택 의지도 없는데 너 왜 갖고 있다 빨리 안 팔고 관리처분 전에 안 팔았냐는 거지. 이게 합리적 차별이에요? 정말 불합리한 차별이에요. 제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이혼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변호사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놈 좀 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놈 바쁘대요. 안 해요. 내가 말 미치겠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내가 다른 분을 사서라도 이거는 이혼 한번 소송을 한번 해볼 것 같아. 좀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들 지금 말했잖아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형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이 없을 것에 유일하게 인정되는 건 뭐다?
주택만 3년 안에 파는 것만 인정된다. 자, 그러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대상 주택들, 즉 주택을 양도할 때에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주택들이 있어요. 조특법 97조, 97조의 2, 98조부터 98조의 8, 99조의 2, 99조의 4 이런 주택들은 주택을 팔 때는 주택수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는 이건 빼주냐 안 빼주냐 이 문제죠. 빼줘야 돼요 안 빼줘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은 이것만 있고 다른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원 입주권 규정에 가보면 89조 1항 3호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제하라고 돼 있지 89조 1항 4호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도 제하라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걸 뺐냐고 지금. 왜 뺐어? 무슨 근거로?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여기 이 규정에 따르면 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빼주고 있다니까 국세청에서. 무슨 근거로? 근거 없다고요. 왜 합리적 차별 안 했냐니까. 그러면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은 있어도 괜찮고 여기서 말하는 특례 규정에 있는 것들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논리에 안 맞다는 거지. 앞으로는 이런 강의 제가 여기서는 안 할 거야.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요것만 오면 내가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고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은 이거 보세요. 혼인 동거방 합가도요. 요거는 심판원에서 어떤 때는 또 인정을 해줬어요. 어떤 때는. 보니까 좀 불합리하니까 어떤 때는 인정해줬어. 혼인합가도 어쨌든 인정해주고 상속주택도 어쨌든 인정해줬어. 근데 요즘에는 또 안 해줘. 다 안 해줘 이거. 요것들은 다른 요것들은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오로지 뭐라고요? 보세요.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1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1+1은 누가 받아요? 전용면적 플러스 1+1을 초과하는 거예요. 전용면적 기준이 초과되면 2개를 준다. 두 번째는 권리가가 이 분양가를 초과하면 주는다. 권리가는 감정가액 플러스 곱하기 비례율을 적용하겠죠. 이렇게 해서 1+1을 주는데 1+1을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1+1 중에 60제곱미터 이하의 요 입주권 하나 추가로 받은 요거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전매가 금지됐다는 거지 이게. 3년 이내 전매가 금지됐는데 문제는 전매를 할 때 1+1을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이게 1+1 빼놓고 큰 것을 먼저 파는 건 안 된다는 거지. 두 개는 동시에는 가능해요. 다만 상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또 전매는 아니지만 지분 변동이 가능하죠. 자, 문제는 1+1 중에서 자, 선양도하는 입주권은 어쨌든 입주권은 선양도할 수 없지만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가 안 된다. 이게 완료됐을 때 아파트로 변했을 때 아파트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됐겠죠. 그러면 작은 거 B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A 아파트를 팔기 때문에 요거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거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대체취득 비과세가 있죠. 대체취득 비과세가 있는데 이 1+1은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이 배제돼 버려요. 배제.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 중에서 내가 준공 떨어지자마자 큰 거를 먼저 팔아. 왜? 작은 거는 못 파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건 비과세 못 받죠. 못 받아버리죠. 문제는 또 뭐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공사 중에 대체취득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비과세를 못 받아버려. 그러니까 둘 다 결과적으로 비과세를 못 받는 것이 나은지 차라리 큰 평을 하나 받고 청산금으로 돈을 받아버린 게 나은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난번 하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분은 종부세까지 다 따졌더니 1+1 받는 것이 훨씬 불리해요. 훨씬 불리해요. 오래 갖고 있어갖고 양도차익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안 되니까 그나마 낫지. 중과세 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안 돼. 다른 주택까지 하나 있는 상태에서 1+1을 받아버리니까 3년 동안 종부세가 중과세 돼버리죠. 세제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1+1을 주는 이유는 뭐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만 주면 큰 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가 안 하니까 동의를 안 해주니까 하나 더 줄게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꼬셔갖고 이제 2개를 받아놨더니 어떻게 돼? 세금 폭탄 때리잖아요. 못 팔게 하고. 이 불합리한 입법이 바꿔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세트로 움직여서 둘 다 비과세를 다 해주든지 똑같이 하나로 취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요거를 3년인 전매금지를 없애주든지. 그쵸? 이거를 왜 전매금지를 두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임대사업의 공해라 이 뜻 같아요. 큰 편은 살고 작은 것은 세를 줘라. 그래서 임대를 공하라고 해서 3년 동안 못 팔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불합리합니다. 요것은 지난번에 개정을 한 해 만에 그랬었는데 말만 있지 개정이 안 되죠.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원+1을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나중에 요거를 이제 40평대하고 25평대를 갖고 있어요. 요거를 A 플러스 B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A 플러스 B가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지분을 가졌을 때 A가 70%고 B가 30%를 갖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준공이 떨어지고 이전 고시가 나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3년이 지나면 서로 전매가 가능하죠. 자, 그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서 이 40평짜리는 A한테로 가고 25평짜리는 B한테로 공유물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하는 방법은 교환으로 지분 교환을 하든지 공유물 분할 방식을 하든지 공유물 분할이 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이 됐을 때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요게 지금 원래 여기가 70%고 요게 30%였는데 가치를 비교해 봤더니 요게 65%가 되고 요게 35%일 것 같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5%가 더 여기가 또 조금 갔죠. 1로 5% 더 갔죠. 금전 정산이 됐으면 양도세. 금전 정산 없이 교환이 공유물 분할에 들어갔으면 증여세가 내야 된다. 즉 지분이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 됐건 양도세가 됐든 물어야 되겠죠. 자, 원래 조합원 입주권 투자를 들어가는데 1+1을 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갑은 A를 갖기로 했어. 을이 B를 갖기로 했어.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나는 60% 여기는 40% 투자를 했어요. 특약상에다 뭐라고 줬냐? 나중에 이전고시 나고 보존특기 나면 우리는 이 지분에 의해서 공유를 분할한다. 이 지분으로. 뭐라 했어요? 투자할 때부터 나는 60%를 투자하고 나는 A를 갖기로 하고 B는 40% 투자하고 B를 갖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공유를 분할하는 시점에 가격이 변동이 생겼어. 그때 그러면 양도나 증여가 있다고 볼 거냐? 이 말이에요. 살 때부터 내가 공유물이지만 특정화시켜서 샀죠. 그러면 우리가 공유 부동산을, 공유 토지를 내가 특정시켜서 각각 점유 사용 수익을 누리면 내가 공유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해서 갖고 있는 거 똑같이 취급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규정은 없어. 애규는 없어. 내가 해석하기는 특약상에다가 A는 60%를 투자하고 40%를 갖기로 하고 B는 40%를 투자하고 B를 갖기로 했다면 그거는 특정시켜서 투자를 했다는 거지. 이후에 가치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정산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증여나 양도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시세대로 한 거잖아요. 나중에 평형별로 가격이 달라졌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평형별로 가격이 달라진 거지 다시 그거를 정산했다고 그래서 세금을 더 내라 마라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는 40평, 25평을 폈는데 먼저 나중에 25평을 먼저 팔게 되죠. 40평을 나중에 팔고 권리가액이 둘 다 분양가액을 초과해버리면 나중에 권리가액이 분양가를 다 채우고 청산금을 내가 돌려받는 경우가 나오죠. 그런데 전용면적 기준이 또 오버된 경우는 권리가액 가지고 뒤에 거 작은 것에 대한 부분이 부족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분담금을 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10억 주고 샀어. 10억 주고 산 것이 권리가액이 15억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두 개 분양가액이 하나는 10억, 하나는 7억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2억이 부족하잖아. 자, 10억에 대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어디부터 집어넣을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 중요해요? 기존 권리가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거는 종전부동산의 취득일자로 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기산일이 달라져. 추가 분담금을 물었으면 그거는 관리처분기 인가일부터 기산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가 분담금을 어디에서 냈다고 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자, 조합마다 다 달라요. 어떤 조합은 큰 것에서 먼저 집어넣고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작은 것에 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분담금을 작은 것에서 물린 형태를 취해요. 관리처분 내역서에. 어떤 조합은 평형별로 분양가에 안분 계산을 해줬어요. 안분. 요게 더 많을 거예요. 자,
국세청은 어떤 태도냐? 조합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냥 따라가라. 예, 조합에서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먼저 이걸 큰 거 다 집어넣었다면 큰 거 따라가라. 필요 경비 계산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 분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 솔직히 대답을 크게 하면 어떡해. 이거는 좀 이따 계산할 때 한 번 더 봐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 세무사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30%가 고개를 까우뚝까우뚝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말은 쉽게 한다고 하는데 이해는 얼른 안 되구나. 그래서 그건 다시 좀 이따가 천천히 다시 해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필요경비 계산에서 중요한 거는 1+5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거래하는데 개입을 하셔가지고 막 똑똑한 척하면 나중에 사고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아이고 이런 거는 세무사님한테 찾아가서 거기 사례사례 흔드시고 하지 마셔요.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요거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할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인데요. 장기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는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제예요. 요게 A가 장기 임대주택인데 요게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B가 거주주택이에요. B는 거주주택이에요. 요게 임대주택인데 하다가 입주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B는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변동 없죠? 관리처분 인가 후 임대주택을 사업자 등록한 경우 관리처분이 났는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죠. 기존부터 쭉 해왔으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관리처분 나더라도 주택은 멸실되어 있지 않잖아요. 주택이 존재하고 임대가 있으니까 그때 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거는 안 봐주겠다 이 말이죠. 그때는 지금 멸실할 타임인데 새로 했다고도 안 봐준다. 자,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쭉 가는데 요게 여기서 관리처분이 떨어졌어. 관리처분이 떨어져가지고 입주권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면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B가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면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 유권에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조세특례 감면대상 주택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들이 여기 쭉 열거되어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특법 이 관련 규정에 가보면 89조 1항 4호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단 말이 없다고요. 없는데 국세청에서 해석으로 이거를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나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지. 출자한 부동산에 따른 보유기한 통산 여부. 요거는 그때 설명 안 하셨나요? 설명했어요? 설명했는데도 처음 듣는 것 같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설명을 분명히 내가 했을 텐데 안 할 리가 없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종전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요게 1번 종전 부동산 보유기간, 2번 공사기간, 3번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 1+2+, 여기 플러스가 다 해서 통산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해 주는데, 자, 재건축은 부동산, 종전 부동산이 대부분이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공사를 해서 취득을 해서 주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1+2+3이 되겠죠. 근데 재개발은 종전 부동산이 꼭 주택이지 않는 사람 많죠. 나대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전 주택인 경우에 한정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으로 보셔야 돼요. 나대지나 상가나 공장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관리처분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주어진 사람들은 모두 준공일부터 들어가잖아요. 기산이. 이게 여기는 논외예요. 논외. 종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 자, 주택과 부수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기간, 공사기간, 신축주택을 1+2+를 3을 통산한다. 자, 두 번째, 청산금을 돌려받은 사람들은 논외예요. 청산금을 돌려받은 사람들은 내가 기존에 있던 주택 가지고 지금 신규 분양 아파트를 온전히 분양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청산금을 돌려받았으니까. 근데 청산금을 추가로 낸 사람들 있죠. 추가로 낸 사람들 중에 부류가 두 가지가 나와. 청산금을 추가로 냈는데 건축 면적은 늘어났는데 부수토지 면적은 줄어든 사람 있죠. 이때 국세청은 건축 면적 늘어난 관심 없어. 양도 차익은 어디서 나요? 건물에서 나요? 땅에서 나요? 땅에서 나는 거라. 그러니까 건물을 무시해버린 거지. 자, 추가 청산금을 냈어. 분담금을 냈는데
토지, 부수 토지는 감소하고 일반적으로 건축 면적은 늘어난단 말이죠. 건축 면적 늘어난 거는 새로운 취득으로 안 보겠다. 안 본다. 어디로 가 그러면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봐버린 거죠. 그래서 자, 증가한 주택 면적은 청산금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통산이에요. 통산. 그런데 청산금, 분담금을 냈는데 건축 면적은 늘어났고 부수 토지도 같이 늘어날 수 있죠. 종전에는 50제곱미터인 사람이 60제곱미터로 10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10이 늘어났다면 어찌하오리까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쩐다? 준공일로부터 계산한다. 새로 취득을로 본다. 물론 50제곱미터는 종전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증가된 부수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 50은 종전으로 가고 증가된 10은 새로운 취득으로 봐가지고 준공일로부터 계산해가지고 보유기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은 단기 보유 70%짜리예요. 1년 미만은 2년 미만은 60%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 토지가 증가를 했어. 분담금을 냈다고 그래. 그러면 무조건 2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최소한 비과세가 안 되더라도 왜? 70% 60%짜리 가지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 근데 분담금을 내가 안 냈다고 그러면 토지 면적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죠. 상관없죠. 예.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지금 토지나 기타 건물만 갖고 있는 경우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예. 준공일로부터 다 계산한다. 주택이 아니고 토지나 상가나 공장을 갖고 있다가 주택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완성됐을 때는 준공일부터 계산한다. 무허가 주택은 지상 건물 주택은 당연히 통산해줘. 당연히 통산해줘요. 그런데 무허가 주택에 부수된 토지는 원래 시유지가 있었고 사유지가 있었죠. 시유지나 국유지는 원래대로 한다면 조합원이 분양을 받아서 조합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분담금을 토지를 구입을 했으니까 분담금을 내고 나는 그거를 권리가로 산정받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분양받으라고 했더니 시유지, 국유지를 분양받으라고 했더니 내가 권리 포기를 해요. 권리 포기를 하면 누가 받아? 조합에서 받아버려요. 자, 문제는 권리 포기를 해서 조합에서 분양을 받아버리면요 이 부수 토지는 종전 시유지, 국유지처럼 통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통산이 안 돼요. 조합에서 분양받고 개인이 분양받은 것이 아닐 때는 준공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시유지나 국유지를 본인이 직접 불화받아서 조합에다 현물 출자를 하면 주택하고 똑같이 봐서 이거 똑같이 보잖아요. 봐주는 거예요. 이제 무허가 건물 갖고서 오랫동안 살았으면 그 땅의 점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보유 및 거주가를 통사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소유, 타인 소유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안 봐줘요. 그거는 안 봐줘요. 시유지, 국유지만 본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거를 본인이 분양받았던 내용 갖고 오라 했더니 권리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권리 포기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분담금이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기는. 예,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분양받아서 내가 불입을 해갖고 그거를 갖고 오는 것하고 조합에서 불입하고 그걸 똑같이 분양 가격 변동은 없다 하더라도 법률적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청산금을 납부하고 부수 토지가 증가하는 경우 이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따로 개인 교습을 해드릴게. 이 복잡한 걸 계산까지 이렇게 해놨네. 그래도 한번 대충 한번 봐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양도가액이 20억이래요. 취득가액은 5억이고 권리가액은 10억. 조합원 분양가액이 15억이고 추가 분담은 5억 냈대.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토지가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늘어났죠. 이런 게 미친다니까 이제. 분담금을 물었다 하잖아. 분담금을 안 물었으면 끝나죠. 분담금을 물었는데 토지의 면적도 증가하고 건물도 증가했죠. 근데 건물은 우리 관심 없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취득은 2008년도 됐는데 관리처분 2018년 7월 달에 났고 준공 23년도 8월 30일 날 예정이고 양도는 2023년 11월 30일 날 준공 떨어지자마자 팔은 거예요. 그래도 양도소득세는 적게 냈겠죠. 자, 그럴 때 보세요. 여기가 관처일이에요. 여기가 준공일이에요. 여기가 양도일인데 양도가액은 20억. 취득가액은 얼마? 5억. 그쵸? 예. 그 다음에 권리가액은 얼마? 10억. 분양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5억이면은 분담금을 5억을 물었다는 거죠. 추가 분담은 5억. 이렇게 나온 거죠. 항상 여러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 좀 이따 가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린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과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을 구분해내야 된다. 왜? 분담금을 물었을 때 그리고 토지 증가분이 일어났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토지 증가분에 대한 거는 새롭게 취득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보시면 새롭게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언제부터 본다고 그랬어? 준공일로 봤죠. 그래서 보유기한 계산이 2년 미만, 1년 미만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했잖아요. 장특공제는 준공일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계산해요. 그래서 지금 양도차익을 2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양도차익을 2단계로 나누는 거. 양도차익을 2단계로 나누는 건 순전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그런다. 왜? 원래 내가 분담금을 만약에 받아버렸으면은 처음부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보유기한한테 양도차익에 대해서 해주면 끝이야. 근데 지금 분담금을 냈을 때는 여기까지는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고 이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이죠.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한에 따른 장특공제를 해주고 이해되셨어요? 취득일로부터 관철일까지가 아니에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장특공제를 해주고 지금 여기 금액 중에서 지금 관철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분담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이 두 개로 나눠서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해줘야 맞는데 분담금을 새로 낸 거는 새로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요거는 10억 마이너스 5억 아주 간단하죠. 5억에 대한 양도차익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2단계 양도차익을 계산해볼까요? 양도가액 20억 마이너스 취득가액은 권리가액 플러스 분담금이거든요. 권리가액이 얼마였어요? 10억. 분담금 얼마였어요? 5억. 15억을 빼주니까 얼마예요? 양도차익이 5억이죠. 예. 자, 여기 2단계에서 발생한 요게 전체가 5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5억 중에는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분담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두 가지가 결합돼 있잖아. 그걸 발라내야 돼. 어떻게 발라내야 돼? 5억 곱하기. 그쵸? 예. 분양가는 결과적으로 권리가 플러스 분담금이죠. 이해되셨죠? 15억분의 10억. 요게 권리가니까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고 여기 곱하기 15분의 5. 요거는 분담금을 냈잖아요. 분담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이렇게 계산해내서 요거는 종전부동산의 양도차익이니까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보유기한에 따른 공제율. 여기는 기산일 언제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15년이 넘었어. 2단계로 계산할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15년이 넘으면 최고額으로 가는 거 아니야? 30%. 구분할 실익이 없잖아. 18년 된 거를 따로따로 나눌 필요가 없죠. 다 만땅인데 15년이 지나면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냥 요것도 취득일부터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계산 복잡하게 해가지고 속사납게 그렇게 해봐야 세금 다 해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예? 차라리 조금 우리 보고 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더 내라고 그러지. 요렇게 계산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이제 더 웃기는 건 보세요. 아까 그러면 자 이제 분담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5억 곱하기 15분의 5 해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해냈는데 문제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상관없는데 토지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 준공일이란 말이에요. 준공일. 요 양도 차익을 따로 계산해내야 돼. 토지분을. 또 여기서 5 곱하기 15분의 5 요 금액 중에서 자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분의 토지. 그러면 토지 것이 나올 것이고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분의 건물 그러면 건물 것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얼마예요? 토지 증가된 토지의 양도 차익은 0.45억이잖아. 4,500만 원. 미치겠다니까. 이놈 계산하려고 이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냈어. 계산이 어떻게 된다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죠. 예. 이제 이해하셨죠? 자, 2단계로 나눈다. 어떻게 나와? 관리처분 전과 관리처분 후로 나눈다. 관리처분 전은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니 거기는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에 대해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장독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2단계치, 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요 부분은 예,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과 예, 분담금을 낸 금액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나눠서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산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분담금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처일부터 양도일까지. 상당히 따라왔어요. 78%가 이해를 했어. 상당히 따라오셨어. 이제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지만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시가의 안분 계산하려고 토지의 증가분의 기준시가, 건물의 증가분의 기준시가를 만들어내서 아까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예. 조합원을 승계 취득한 경우. 여러분들 여기 조합원 승계 취득한 경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조합원 승계 취득하면 이렇게 됐겠죠. 여기 갖고 있는데 여기서 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양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합원을 승계 취득해버리면 조합원을 여기서 팔면은 조합원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독공제 하나도 안 되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거서 취득한 거는 준공일로부터 기산해서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따지는 거니까 이때부터 기산해서 여기까지 따지는 거예요. 비과세, 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모두 준공일로부터 기산한다. 준공일로부터 기산한다. 자, 문제는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사업시의 인가가 떨어지고, 좀 이따 볼 일이지만, 사업시의 인가가 떨어지고, 자, 여기서 대체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죠. 사업시의 인가 떨어진 그 주택을 산 사람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A주택을 갖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여기서 팔았어. 을은 이미 사업시의 인가가 떨어진 것을 샀다는 거죠. 그때 을은 대체 취득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업시의 인가 떨어질 때까지는 이거는 주택이에요, 입주권이에요? 주택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사업시 인가 떨어지고 관처까지 나버린 상태에서 여기서 승계조합으로 취득을 했어. 그때는 주택이에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체 취득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처가 나고 토지 건물을 동시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입주권을 취득한 거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체 취득 적용 대상이 아예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계 취득한 조합원 매매, 증여, 상속에 불구하고 똑같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관처일 나기 전에 찾는지 관처일 이후에 취득했는지를 꼭 확인하시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관처일입니다. 관처일.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표를 볼까요? A주택을 갖고 있는 이분이 조합원 입주권 B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만약에 양도를 여기서 해버렸다면 요 안에서 해버렸다면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죠. 예. 요거 비과세 요건은 주택 일시적 일시적과 똑같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몇 년 지나야 돼? 1년을 지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똑같이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3년이 넘어갔어. 그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실수 목적으로 간다. 실수 목적. 실수 목적이라는 것은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이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이사를 가서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준공이 떨어졌어, 여기서. 준공 떨어졌는데 모르고 세입자한테 세를 줘본 거예요. 몇 년 살으라고? 2년 살으라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 100기라 했더니 자기가 안 나가겠다는 거야. 갱신권을 써서 계속 살겠다는 거. 나는 들어가서 1년 살아야 되는데. 자, 준공 떨어지고 지금 1년 들어가서 사는 것은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만 들어가서 살면 되죠.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 1년 거주를 다 충족할 필요는 없어요. 입주만 하면 됩니다. 입주. 그러니까 2년 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내가 들어가서 1년 이상만 살고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이슈가. 주택을 샀어. 여기서 주택을 샀는데 이날 잔금일날 현재 잔금일날 관처가 났어. 관처가 나버렸어. 주택을 샀어요? 입주권을 샀어요? 유리한 쪽으로. 누가 유리해요? 관처가 난 것이 유리해요? 안 난 것이 유리해요? 1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돼.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면 3년 안에 팔아도 되고 3년이 넘어가면 실수의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양도기한이 늘어나잖아요. 입주권이 유리해요? 주택이 유리해요? 무조건 입주권이 유리해요. 무조건 입주권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거 따지지 말고 세금 문제만 따지면 무조건 입주권이 유리해요. 입주권이 유리하니까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타워필리스 갖고 계신 분이 3구역을 갔는데 우리가 3구역이 2023년에 났나요? 관처가 난다고 빨리 사라고 해서 빨리 사놨다니까. 나기 전에 사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주택을 샀기 때문에 이 양반은 3년 안에 무조건 타워필리스 팔아야 돼. 관처나고 샀으면 지금 한 8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준공 떨어지고도 3년 이상 가면 5년 안에 끝나야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 또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년간 여유 있을 것이 지금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자, 문제는 요게 지금 입주권을 샀을 때는 그렇고 두 번째 상가 또는 나대지를 갖고 있었더니 요게 관처가 나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다면 요거는 기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거는 주택을 산 거예요? 입주권을 산 거예요? 주택이 아닌 것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면 입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셨어요? 예, 입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따라서 상가나 나대지를 갖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거는 입주권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요걸 적용해 준다. 요걸. 자,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대체 취득한 주택을 양도. 요게 이제 상당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이것부터 볼게요. 재개발 사업 기간 중 대체 취득한 주택을 비과세 주려고 해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특례 규정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 특례 규정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집어넣은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특유의 원상이라서 못 사게 만든다고 주택수에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이 특례를 만들어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투기를 더 하라고 부채질한 거예요. 아니 그냥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두 주택자는 모르지만은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샀어. 그리고 내 사업시 인가가 떨어지니까 이사 나간다고 딴 데로 가는 거죠. 또 하나 샀어요. 또 하나 샀어. 그리고 나서 요거를 팔았을 때 비과세 받고 요놈도 또 비과세 둘 다 되잖아요. 지금 개포 1단지에서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두 개 다 대박 나버린 거예요. 두 개 다. 예. 자 보세요. 근데 여기 취득 요건은 뭐예요? 사업시 인가가 떨어진 다음에 취득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뭐예요? 대체 취득일 현재 1주택자야 돼. 요게 법에 없는 말을 또 만들었어. 이 말 이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자야 돼. 1주택자 해야지 됐는데 요게 조세 심판에서 사업이 시행 인가일 여기서 무슨 1주택자를 원하느냐? 내가 여기서 샀으면 이때 산 날 대체 취득한 날 1주택이면 되지.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일 요게 심판으로 패소가 되니까 애교가 이렇게 국세청 애교가 바뀐 거예요. 기재부 애교가 바뀌어서 지금은 대체 취득일 현재 1주택자다. 요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야,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거주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는 집에 살고 있든 안 살아도 상관없어요. 공사 기간 중에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재개발 재건축 되니까 나가야 돼. 그러면 대체 취득이 필요하다면 말이 되죠. 근데 거주 요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가도 사업시 인가가 떨어지면 대체 취득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자,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만약에 여기 서울에 산다가 지금 돼요. 근데 집 한 채가 부산에 있어. 부산에. 요거는 서울집 있고 여기 부산에 집이 있었는데 부산집을 팔았어. 요거는 부산에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대체 취득한 날 현재 1주택자여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요놈 한 채만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도 또 한 채 있어. 그럼 너 두 채가 있는데 왜 또 샀어? 요놈 가서 요 집에서 사면 되지. 이 말이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서울에 산다니까. 근데 지금 내 갖고 있는 집은 어디라고요? 부산에 있는 집이라니까. 근데 내가 부산 어디로 이사 가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2주택자는 요놈 너 여기로 가면 되기 때문에 대체 취득을 인정 안 하겠다는 의도인데 의도가 안 맞잖아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대체 취득을 현재 1주택자 요건으로 삼는 거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과세가 되면 소송 가서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싸워볼 만해요. 근거법이 없어. 근거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사업시행 인가를 여기 이후에 취득하라고 하면 돼 있는데 언제까지 취득하라는 말이 없어. 근데 세무서에서는 관처일이 떨어지고 여기 입주권 상태에서 취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국세청 유권에서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승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대체 취득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로 변환된 것이죠. 지금 말한 대로 법에 양도 취득기한이 없다면 관처일 전에 사나 관처일 이후에 사나 공사기간 중에 대체 취득한 거기 때문에 해줘야 맞죠? 해줘야 맞잖아요. 해줘야 맞는데 요거를 지금 현재 국세청 유권 해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 중에서 과세를 하는 사례가 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예, 만만치가 않아 걸어놓으면은. 왜 걸었다라고 해? 자, 1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체 취득했을 때는 그 대체 취득은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이사 가서 1년 이상 살고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해준다. 뭐라고? 1세대 1주택자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사면 뭐가 돼버려? 조합은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자 보세요. 1주택 플러스 1주택 플러스 1입주권, 1입주권 플러스 1주택, 1입주권 플러스 1입주권.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1입주권 플러스 1입주권 비과세 규정이 없어. 여기는 없어요. 1주택 플러스 1주택, 요건 2주택, 1주택, 2주택 특례 있죠. 1주택 플러스 1입주권 아까 배웠죠. 1입주권 플러스 1주택 아까 배웠죠. 입주권 비과세 특례. 자, 보세요. 1주택자가 1주택을 샀는데 요게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죠. 입주권을 샀는데 요게 주택으로 바뀔 수 있죠. 요게 입주권을 샀는데 요게 주택으로 바뀔 수 있죠. 자, 문제는 최초 취득하는 것이 그때가 순간이 중요하지 그 이후에 바뀌는 것은 어째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샀더니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그래도 주택이에요. 1 입주권을 샀는데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었어. 그래도 1 플러스 1 입주권이라고요. 1 입주권 플러스 1주택을 샀는데 이 1주택이 주택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1주택 플러스 1주택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1주택자가 나중에 관처가 났어. 입주권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1주택 소유자라는 거지, 내 얘기는. 뒤에 변했다고 해서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요것을 다 해석을 해보면 이것도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굳이 왜 거기서 1주택자라는 표현을 나중에 입주권으로 변환됐을 때 취득했다고 해서 배제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합리적이 않아요, 이거는. 어쨌든 현재 대체 취득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문제는 제일 많은 것 중에 이제 보세요. 대체 취득한 것이 여기서 입주권이었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었어. 사서 여기서 준공이 떨어져서 내가 1년 이상 살았어. 살 때는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상관없어요. 살 때는. 근데 내가 샀는데 여기서 완성돼 갖고 입주를 했으면 돼. 근데 내가 주택을 샀어요, 이렇게. 주택을 샀는데 여기서 입주권을 바뀌어버리네. 여기서 입주권을 바뀌어버렸어요. 대체 취득 비과세라고 그랬지 대체 취득 입주권 비과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체 취득한 것을 거주하고 나중에 양도 시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관처가 나서 바뀌어버리면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관처 나기 전에 팔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세로 살다가 분양받으면 안 된다고 또 유권에서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아니, 돈 없어 살다 전세 살 때 내가 분양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이사 가서 3년 안에 이사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주택을 3년 안에 팔면은 이 양도하는 대체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된다. 무슨 얘기예요?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샀다 하더라도 요거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어요. 뭐라고? 왜?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니까. 1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 된다.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조정 지역하고 상관없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청산금에 대한 조세 문제. 예. 사실은 이제 좀 뒤에 가서 청산금은 같이 이제 보시겠지만, 청산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권리가가 더 크면 여기서는 청산금이 발생하고, 그렇죠? 권리가가 분양가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냥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라고 쓰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처럼
청산금이라는 개념은 받는다는 개념이 맞고 분담금은 낸다는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분담금은 추가 건축비를 내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용어를 통일해서 분담금은 내는 사람들, 청산금은 지급받는 사람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청산금에 대해서 왜 세금이 과세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10억짜리의 아파트를 7억짜리 분양받고 3억짜리는 내가 돈을 돌려받잖아요. 지분 양도하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죠. 그죠? 지분 양도하는 게 똑같이 보기 때문에 요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는 거죠. 다주택지 중과세가 적용되면 다주택지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에 대한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문제가 대두됐는데, 나중에 세액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은 전체를 같이 보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어요. 자, 최근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청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가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고 청산금 얼마라고 나오죠. 얼마나 나오는 거를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수자가 그 대금을 청산금을 지급을 해버려. 지급을 해서 돈을 다 줘버리고 향후 청산금이 나오면 승계 조합원이 돌려받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청산금을 조합원 입주권 거래 시에 같이 포함해서 거래를 해버렸다면 어찌하오리까 이 말이에요. 어찌하오리까. 근데 지금까지는 청산금에 대한 양도 시기는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라고 돼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미 여기서 입주권을 팔면서 청산금까지 다 주고받아 버렸는데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 가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입주권 파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는 다 계산이 되고 끝나버렸거든요. 사실은 끝나버렸는데 그걸 또 따로 계산하니까 복잡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을 동시에 같이 거래를 했다면 청산금이 이미 양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잔금 청산일에 청산금도 같이 거래된 걸 보자. 요게 심판원의 생각이에요. 심판원의 생각. 자, 즉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의 잔금 청산일에 조합원 입주권이 같이 매매가 이루어졌으니 청산금도 이때 같이 된 걸로 봅시다. 그래서 청산금 수령권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기존의 그대로 승계조합원이 너가 갖고 나는 안 받겠소 했으면 어쩐다?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양도한 걸로 보고 매수인으로부터 아예 수령을 해버렸으면 어쩐다? 매도 매수인 간의 잔금 청산일에 청산금도 같이 양도 시기가 도래한 걸로 봐버린다. 그렇게 되면서 양도 시기도 바뀌고 양도가액도 바뀌어요. 양도가액도 청산금을 포함한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도 달라져 버려요. 다 달라집니다. 장특공제도 달라져 버려요. 예, 다 달라지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시 보기로 하고, 1세대 1주택 청산금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양도 차익은 다 원조합원한테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걸로 보고, 양도 시기는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 봤던 거를 조세심판은 최근에 매도 매수인 간의 잔금 청산일로 바뀌었으니까 요 날로 보겠다는 거죠. 예, 비과세 적용 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권리가액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했는데 여기는 입주권 양도 대가와 분담금, 환급 예정액, 즉 청산금까지 해서 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당연히 비과세 범위가 달라지겠죠. 장특공제가 조심해야 돼요. 기존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이니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까지 봤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취득일로부터 관철일까지밖에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보죠. 보유기간 축소가 돼 버렸으니까. 네, 여기서는 손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5억, 권리가액 15억, 조합원 분양가액 10억, 청산금 5억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취득가액은 아까 5억이었죠. 예. 권리가액이 15억, 분양가가 10억.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산금 5억이었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20억이죠. 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돼요? 20억 마이너스 15억 마이너스 5억. 그렇죠? 청산금 받았으니까 10억이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요거를 지금 청산금과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권리가액으로 안분 계산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에 대한 부분에 비과세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되니까 그걸 정하는 금액이 옛날에는 15분의 5, 그러니까 권리가액분에 요거는 청산금액 비율로 해서 3억 3,300을 양도 차익을 비과세 범위로 계산 대상으로 갖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와요?
예, 요거는 계산 차익은 똑같은데 비과세 양도 차익의 양도가액을 여기는 종전은 15억으로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전체 양도가액 20억으로 가라는 거죠. 이렇게 20억으로. 그러니까 비과세 양도 차익이 2억 6,600에서 2억으로 줄어들죠. 왜? 양도가액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세 부담은 늘어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심판원이 견해가 과연 논리적으로 맞냐 하는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요게 더 우리가 깔끔하긴 해요. 지금 팔 때 한번 양도세 계산하고 끝내보고 말아야지 세금 차이도 많이 나지도 않아요. 얼마 차이 납니까? 요게 양도세 400, 300이고 1990인가 1,500만 원 나긴 나네. 많이 나네. 나기는. 네. 어쨌든 비과세 양도 차익이 달라져 버린다. 예. 우선 머릿속에 산식부터 한번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산식은 자 기본적으로 이 권리가액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분담금을 낸 경우니까. 자 그러면 1단계 양도 차익은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권리가 마이너스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이겠죠. 아주 간단해요. 그런 논리가. 그거는 나눌 필요가 없죠. 청산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예, 전체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될 거다. 왜 그렇게 계산해? 장특공제를 거기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입주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처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특공제가 안 되죠. 아예 안 돼 버려요. 아예 안 돼 버려요. 자,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처일 이전과 이후의 양도세가 얼마나 변화가 큰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4억에 취득을 했는데 권리가가 10억이에요. 근데 분담금을 4억 물었어요. 그리고 양도가액을 20억으로 계산해 봅시다. 1단계 양도 차익은 아주 간단합니다. 10억에서 4억을 빼니까 얼마죠? 6억이죠. 6억이잖아요, 이거는. 요 계산 못할 사람 없죠? 권리가 마이너스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마이너스 필요금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상 뺐어요. 단순히 계산해서 6억. 장특공제는 요거 곱하기 장특공제율, 공제율,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장특공제를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20억 마이너스 권리가 플러스 추가 분담금 낸 급 4억이죠. 이거 플러스한 것이 필요경비로 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억 마이너스 10억 플러스 14억. 그러니까 14억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이것도 6억이 남는 거죠. 요거는 장특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왜? 지금 우리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산식은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과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두 가지로 나누되,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안 하고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만 장특공제를 해주려고 두 단계로 나눴다. 근데 요거는 지금 계산 산식을 보면은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권리가 마이너스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이니까 10억 마이너스 4억을 했으니까 6억으로 바로 계산되는 거고, 여기 2단계에서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권리가액 플러스 분담금 낸 것이 내 필요경비다. 그래서 10억 플러스 4억을 빼서 14억을 뺐더니 6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입주권 양도차익과 종전 부동산 발생한 양도차익 두 개를 나눠서 양도차익을 계산해 주는데, 한번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어요. 즉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서만 해줬어.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는 안 해줬어요.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했을 때는 장특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어. 근데 천재가 나타났어. 천재가. 아니 여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팔기는 팔았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리처분 인가전가는 부동산이었고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입주권을 변했으면 이 양도차익은 두 가지로 구성요소가 다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두 가지가 있는데,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해줘야 맞잖아요. 따진 거지. 똑똑하죠? 판사님이 인정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똑똑하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계 나눠진 것 중에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장특공제를 해주고, 분양권에서 발생한,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만 장특공제가 배제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것도 불만이라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생각해 볼까요?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이 멸실되고 내 토지는 미래 분양받을 아파트의 부수 토지를 갖고 있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토지,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부수 토지는 이미 갖고 있고 건물은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권이라는 그 권리 안에도 토지에 대한 부분과 건축물 예정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를 보는 거잖아요.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은 장독공제를 해줘야 맞다는 거지. 내 말이 안 맞아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조금 마음 편해지면 전국의 모든 사람 모아서 집단 소송을 할 거예요. 집단 소송을. 내 논리가 더 맞다니까. 이건 환지 개념이기 때문에 왜 이게 순수한 입주권이냐는 거지. 우리가 토지 그때 조합원 입주권 분양 매매했을 때 권리 의무 승계 토지 소유권 이전 안 해줍니까? 다 해주잖아요. 토지 자체에 종전 지분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다한테 다 권리 의무 이전을 두고 소유권 이전 대상이 된다는 거지. 당연히 내가 그래서 부수 토지와 지어지는 건물 그것도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환지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입체 환지라서. 입체 환지예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에도 똑같이 봐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니까 복잡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는 계산이 아주 간단했죠. 추가로 낸 거는 2단계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1단계는 권리가액에서 필요한 취득가액을 바로 빼보면 되고 2단계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빼놓으면 되는데 분담금 문만큼 필요금에 더 들어갔으니까 양도 차익을 차감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 논리만 갖고 계시면 돼요.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는 지금 2단계는 손댈 것이 없죠. 그렇죠? 2단계는 손댈 것이 없어. 2단계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권리가액에서 청산금만큼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필요경비에서 그럼 또 써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문제는 1단계 양도 차익이요.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두 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청산금을 받았을 때 양도 차익과 예, 내가 분양가로 낸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나눠서 옛날 같으면 분양가 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입주권 팔 때 세금 계산하고 청산금에 대한 거는 이전 고시일에 가서 세금을 또 내는 거예요. 이전 고시일에. 따라서 청산금에 대해서 미리서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죠. 분양권을 매매를 안 했다고 가정해봐요. 원조합원이 계속 하는데 이전 고시일 이전에 청산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죠. 먼저 받아도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아요. 왜요?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니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인데 청산금을 내가 못 받았어요. 그래도 어때요? 세금은 내야 돼요. 왜?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양도가 도래해버렸으니까. 따라서 예, 입주권과 청산금에 대한 것은 양쪽으로 분리가 돼야 되죠. 분리가 돼서 이 부분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4억이라고 치고 요게 10억이라고 쳐요. 근데 청산금을 수령한 금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가 되겠죠? 8억이 되겠죠? 예. 요게 20억이라고 치면 2단계 양도 차익은 단순하게 20억 마이너스 10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억 중에서 2억은 돌려받았으니까. 그렇죠? 그건 필요금을 써먹으면 안 돼요. 이중 써먹으니까. 결국은 2단계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기는 20억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2억이죠. 그러면 12억이 되니까 얼마 되죠? 8억이 되겠죠. 1단계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억 마이너스 4억.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는 6억이죠. 6억 곱하기 권리가분의 10억 분의 여기 얼마예요? 8억이죠. 8억은 여기 분양가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일 것이고 6억 곱하기 10분의 2는 청산금에 대한 양도 차익이죠. 두 단계로 나눠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청산금은 원래는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양도 시기로 봐서 양도세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언제 올 것이냐가 현재 유권에서 없어. 아까처럼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을 동시에 다 팔아버렸어. 그럼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양도 시점에서 계산할 것이냐 이전고시일 가서 계산할 것이냐 이 문제죠. 근데 내가 지금이나 이전고시일이나 계속해서 1세 1주택 상관없어. 중간에 주택을 사버렸어요. 그러면 일괄로 양도한 다음에 샀으면 이전고시일에서는 비과세 안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돼버려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유권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환산가액 적용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환산가액 적용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2006년도 5월 30일 이전 거는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환산가를 어떻게 계산해요?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환산가를 만들어내죠. 지금 그런 것처럼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권리가액이에요. 권리가. 지금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해당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의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 분의 취득일 현재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합계액이에요. 자, 문제는 옛날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가지고 권리가액이 모르는 조합이 있어요. 자, 조합이 해산됐으면 조합에는 없죠. 구청에다가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내시면 종전부동산 평가액, 권리가액, 분양가액, 분담금 또는 청산금을 회신해 주십시오고 보냈더니 어떤 구청에서는 회신이 와요. 근데 어떤 구청에서는 회신이 안 와. 어떤 구청에서 안 오냐면 옛날에 구청 공무원들한테 조합이 분양 끝나고 다 끝나고 조합이 해산됐잖아요.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 조합 관련된 서류를 태워버려라. 계속 골치 아프고 고민스럽고 곧 하니까 그 태워버리고 무조건 없다 해라. 없다 하면 최고다. 그래갖고 구청에 그게 없어요, 진짜로. 어떤 구청에는 없어. 그래갖고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선배들이 그때는 가르쳐주기를 태워버리라 했대요. 그래갖고 진짜 안 나오는 구청이 있어요. 미쳐본다니까. 도정법을 한 것들은 다 자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 것들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환산가를 만들어내려면 권리가액을 알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권리가액을 이제 모르면 모르냐, 어떻게 하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갖다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돼버려요. 환산가액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되면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취득가액은 막 30년 전에 가버리면 5%, 10%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환산가액 그럴 때. 요거는 취득가액이 오래된 것들은 결국은 2006년 12월 30일 이전 거니까 취득가액이 15%에서 20%를 안 넘어갈 겁니다. 안 넘어갈 거예요. 요거는 아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설명한 거 좀 들었죠? 이 양도차익은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이고, 요거 양도차익은 두 개로 나누라고 그랬죠?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마이너스 권리가액 플러스 분담금 낸 금액이 2단계 양도차익인데 2단계 양도차익. 2단계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 양도가액 20억이라고 치면, 그리고 여기를 10억이라고 치고 여기를 4억이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20억 마이너스 10억 플러스 4억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돼요? 6억이 되죠. 예. 2단계 차익 6억에 대해서는 6억 곱하기 14분의 10은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했을 거고, 6억 곱하기 14분의 4는 분담금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었을 것이다. 자, 여기는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장특공제되죠? 양도일까지.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 양도 차익은 기산일이 언제예요? 관처일부터 양도일까지. 이건 자다가도 나와야 돼. 자다가도. 그것만 나오면 계산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앞에 거는 당연히 10억 마이너스, 이건 취득가가 4억이면 요놈만 빼면 되니까 여기는 어려움이 없죠. 2단계 것을 구분계산해 내가지고, 예,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분담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나눈다. 그래서 기산일과 종료일이 각각 다르니까 그걸 계산해 내는 거예요.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도 아까 다 한 거니까 조합원이랑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는 1단계, 2단계 모두 장특공제가 되죠. 모두 장특공제 되는 개념이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비과세 특례 적용 때 이제 처분식이 따라 유불리예요. 처분을 하려면 관처일 이전에 처분한 것이 유리하고, 공사 기간 중에 처분할 바에는 준공 떨어진 다음에 처분한 것이 유리하죠. 자, 가장 유리한 거는 3번에 처분해야지 가장 유리하죠. 완공 떨어지고 값 받고 장특공 닫아오고. 안 그러면 1번에 처분하거나 2번에 양도하는 것이 최악이다. 왜? 장특공제가 안 돼버리고 거기 승계 취득한 사람은 다시 준공일로부터 기산돼 버리니까. 양도 취득 모두 2번이 가장 최악이에요. 그래서 양도를 하려면 언젠가 관철 전에 하거나 준공 떨어진 다음에 양도하거나. 내가 늘 얘기했지만 개포 1단지가 3, 4개 사가지고 30몇 억에 팔았을 때 준공 전에 양도한 사람들은 5억, 준공 후 양도한 사람은 1억이라고 그랬잖아. 5배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 그게 왜 그래요? 장특공제에서 차이가 나버려요.
그리고 장특공제에서 왜 차이가 나냐면 이런 거예요. 권리가액이, 자, 권리가액 마이너스 당초 부동산 취득가액이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죠. 근데 권리가액이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개포 1단지 권리가액이 12억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뭐예요? 12억 마이너스 취득가 3억 했더니 이것이 9억이야. 9억이죠? 2단계 양도 차익은 어떻게 돼요? 34억 마이너스 12억 하니까 얼마 되죠? 22억이 돼버리잖아. 요게 장특공제가 안 돼버리잖아요, 지금. 심각하지. 지금 모든 곳에 마찬가지. 한남 3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가는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요건 현 시가가 안 돼. 시가가 아니라고요, 그냥. 비교 등급만 만들어내는 것이지. 권리가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잖아요. 80%, 70% 수준의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낼 돈을 산정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이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 권리가가 시가에 가깝지 않다는 거지. 이 권리가가 차라리 시가에 가까우면 뒤에서 장특공제 못 받아도 괜찮아. 권리가가 한 25억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25억 마이너스 3억이면 22억이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일 거고 34억 마이너스 25억 그러면 반대로 9억이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잖아. 반대로 돌아가 보잖아. 근데 문제는 권리가가 시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2단계 양도 차익이 줄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 시기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자, 비과세나 주택수 판정 시 주택수는 관리처분 인가 전이든 인가 후든 다 똑같이 들어가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은 중과세가 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가 안 되죠. 왜? 주택이 아니라서.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죠. 내 말을 이해하셨어요? 2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더 갖고 있으면 나는 3주택 중과세를 먹는다고요. 대신 주택을 팔면 3주택 중과세를 먹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주택이 아니니까. 다주택자 중과세는 주택에다만 중과세를 한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장특공제는 전체 양도 차익 해주지만 관처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자, 1세대 입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는 1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조합원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불리는 요걸 가지고 따져보시면 돼요. 1 플러스 1, 2 조합원 입주권 필요금 계산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A주택 취득가액은 2억 원이에요, 2억 원. 종전주택짜리 2억 원을 사놨는데, 요게 1 플러스 5이 나와서 B, C가 주택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는데, A주택 권리가는 5억 7천이고, 예. 그 다음에 B주택은 분양가가 5억 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5억 원. 예. 근데 권리가는 5억 7천이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마 한 8억은 나와야 되죠, 실제로는. 근데 약간 넘었어. 이건 게 B주택 5억 5천을 넘기면, 권리가 5억 7천밖에 아니면 어떻게 되죠? 2억 원에 대해서 전체 권리가액분에 분양가가 A주택이 5억 5천이요. 그러면 1억 9천 2백을 B주택에서 써먹고, 그 다음에 C주택은 0.2억, 요 놈만 갖다 써먹으니까 분담금 냈던 돈이 4억 8천이 전부 C주택에서 부담은 꼴이 되죠. 그럼 나중에 팔 때 장특공제는 B주택 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장특공제가 되겠죠. 근데 C주택은 분담금 낸 4억 8천만큼은 장특공제 보유기한 기산일 언제예요? 관철부터 계산돼요. C주택이 불리해지죠. 예, 불리해지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C주택을 먼저 팔고 나면 B주택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비과세가 되니까 여기다 써먹은 것이 불리하죠, 납세자는. 여기다 써먹어야지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아는 사람 같으면 여기를 먼저 메꿔야 되거든, C주택을. 권리가를 여기다 집어넣고, 예, 분담금을 큰 것에다 집어넣어야 그거는 비과세 되는 거니까 영향을 덜 받는 건데, 지금 통상적으로 조합들이 다 큰 것에다 먼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추가 분양한 걸로 간주를 하는가 봐요. 자, 그 대신 어떤 조합은 아까 그냥 안분해서 한다고 그랬죠? 분양가를 기준으로 안분해가지고 똑같이 비율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거는 관리처분 내역서에 따라서 판단해 주면 돼요. 임대등록자 요 설명만 잠깐 할게요.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는
2020년 8월 18일자에 4년짜리 단기 임대는 말소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죠. 8년짜리도 아파트는 말소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폐지가 돼 버렸어. 그러면서 전부 10년짜리만 남았죠. 10년짜리만 남았는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자동 말소자, 자진 말소자, 직권 말소자.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동 말소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단기 4년짜리와 아파트 8년짜리는 4년, 8년이 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자동. 자진 말소자는 자동 말소 대상자 중에 2분의 1이 경과돼서 말소되는 경우, 자진 말소.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으면 세제 혜택 받은 것을 하나도 세제 혜택을 안 줘버려요. 그래서 2분의 1은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직권 말소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이미 임대 건물 자체가 멸실돼서 더 이상은 없어지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말소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조규정은 자동 말소자, 자진 말소자, 직권 말소자가 다 달라요. 여기가 말소이죠, 말소.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직권 말소가 되는데 요 이전에 먼저 말소 전 이전에 판 사람들은 나중에 사후 관리에 따라서 의무 임대 기간을 채워야 돼요. 지금 말소되기 전에 내가 먼저 양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양도를 했으면 내가 장기 임대 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웠어야 돼. 자, 4년짜리는 의무 기간이 몇 년이에요? 우리는 장기 임대는 5년이에요, 5년. 세법상은 5년이에요. 5년을 채워야 되니까 단기는 4년짜리인데 1년을 더해서 5년을 채워야 돼. 예. 근데 내가 3년 만에 먼저 집을 팔아버렸어. 그리고 나는 5년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동 말소 돼버렸죠. 내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먼저 내가 양도를 해버렸어. 양도한 다음에 자진 말소를 시켰어. 물론 2분의 1이 지났으니까 나한테 권리를 줬으니까 나한테도 기초사유가 없죠, 또. 예,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전에 팔아서 계속해서 5년 채우려고 했더니 직권 말소 돼버렸어. 그것도 나한테 기초사유가 없어. 따라서 말소 전에 양도한 것 이 부분은 세 경우 모두 비과세를 인정해준다.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소 후 지금 이후에 양도하는 것들, 자동 말소자, 자진 말소자는 상관이 없는데 직권 말소자는 안 봐줘요. 직권 말소자는 직권 말소가 되면서 그거는 주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남았어요? 조합은 입주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를 안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권 말소 전에 자진 말소를 하면 자진 말소가 돼요. 뭘로 된다고? 직권 말소 전에 자진 말소가 되면 자진 말소자가 된다고요. 대신 2분의 1은 경과돼야 되겠죠? 자, 문제는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파트 소유자. 장기 임대주택으로 아파트 8년짜리 등록한 사람들 얘기해요. 그 사람들만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직권 말소가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자동 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 말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거 좀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는데 그거를 자진 말소를 해갖고 누가 세무사님이 오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예. 아파트만 자진 말소가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거주주택 비과세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다시 시행되면 그때 한번 다시 공부를 해요. 상속주택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거를 머릿속에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 표를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 표를 그려보는데 이게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감동한 거 아니에요? 와, 세상에. 근데 감동을 했는데 우리 고현식 세무사한테 이걸 검토해보라 했더니 하나가 너무 도전적으로 했대요.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상속주택 특례는 이제 어떻게 해서 특례가 주어졌냐면 처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고요. 원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자들은 1주택만 비과세 해줘야 될 텐데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내가 집이 두 채 생기고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갖고 두 채 생긴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셔서 내가 부득이 갖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두 채가 된 분들이 있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세제 혜택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처음에 한 채만 있다 돌아가셨으면 상관없어. 네 채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채. 근데 배우자와 아들이 딸이 3명 있어. 4명이 한 채씩 다 나눠가 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어미 네 채가 다 특례가 돼버리네. 우리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 그게 배 아프니까 야 뭐야 이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넷째, 다섯째 갖고 하나씩 다 나눠줘 버리니까 되네? 우리 아버지는 한 채도 없는데 세상에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그때 세법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그 중에 하나만 해줘야 되겠구나. 특례주택을 그래서 하나만 해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해요. 선순위 상속주택. 다 안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순위 상속주택부터 먼저 찾아내야 돼.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을 뭘로 해? 가액으로 해줄 거예요? 보유기한 해줄 거예요? 거주기한 해줄 거예요? 뭘로 해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큰 걸로 해주면 제일 좋지. 근데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제일 쉬운 거, 편한 거, 간단한 거, 보유기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가장 긴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집이 몇 채냐고 물어보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례주택을 만들어줘야 돼. 하나 서울에 있는 집은 30억짜리, 시골에 있는 집은 5천만 원짜리, 시골 집은 40년 갖고 있고 서울 집은 30년 갖고 있었어. 그럼 특례주택이 어떻게 돼버려? 시골집이 돼버리잖아. 그냥 가만 갖고 있으면 시골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놈을 바꿔갖고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를 없애면 되잖아요. 이걸 선순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시골집 부숴버려? 가격하게 살지 말고 그걸 명의를 넘겨놓으면 되잖아요. 명의를 넘겨놓으면 돼. 그걸 누가 사전증에 받아도 되고, 그렇죠? 선순위 상속주택을 만들어 놔야 된다. 자, 첫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예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인데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있는 규정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선순위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요 상속주택 비과세에서는 선순위인 경우만 해준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집이 한 채가 남편도 하나 있고 아내도 하나째가 있어. 그런데 집이 두 채가 있다 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원래 두 채 있다 먼저 파는 것은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상속주택 특혜를 줘버리면 아내 집을 팔아도 비과세. 남편 걸 상속받았으니까 보유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죠. 또 비과세. 둘 다 비과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채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특례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동일 세대의 특례가 배제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이게 동일 세대면 특례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여기서 그래서 배제돼요. 자, 문제는 내가 하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나 두 채를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두 채가 된 사람들은 봐주는데 상속주택을 먼저 내가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집이 없었는데 또 한 채를 샀어. 그렇게 두 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것만 해준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 보유한 상태에서. 내가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으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유 주택자만 해당이 되고 상속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안 해주는데 그 전에는 2013년 2월 15일 이전, 14일 이전에는 어쨌다? 그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기존에 있던 집을 팔고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계속 한 거죠. 그걸 막으려고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게 기본 틀. 그 다음에 뭐 양도기한이 있냐 없냐? 상속주택에 대한 보유주택, 즉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기한은 여기는 없어요. 양도기한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도기한이 없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서 이 주택이 됐는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양도를 해야 된다?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가 적용 기한입니다. 그때 밑에 있는 가액 제한, 지분율, 기타 요건, 요거는 소수 지분권자들 얘기예요. 소수 지분권자들. 거기에 이제 공동 상속을 받았을 때 비과세 두 번째 거 공동 상속이에요. 자, 공동 상속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어머니가 60% 치고 아들, 딸이 20%씩 둘이 받은 거죠. 이렇게 상속을 공동으로 받았다면 이 집은 누구 집으로 볼 거냐? 원래는 각각 한 채씩 봤어. 한 채. 각각 한 채씩 봤는데 옛날에 상속 지분은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배우자 1.5, 장남 1.5, 아들 1, 딸 1, 출가 외인이 4분의 1이었어요. 뭘 몰랐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시골집 크면 얼마나 커요? 3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시골집. 30평에 5남매가 상속받은 거, 5남매가. 근데 큰 딸이 시집을 갔어. 5남매가 받았는데 엄마가 1.5. 그쵸? 오빠 1.5. 딸 1.5.
1, 아들 1. 근데 본인은 얼마라고? 4분의 1. 근데 이 집이 몇 평짜리라고? 30평짜리. 그럼 몇 평 받은 거예요, 이거요? 4분의 1 받은 거예요? 계산이 돼요? 여기 0.25잖아요, 0.25. 그럼 4배씩 더하면 4, 6 아니에요? 얼른 계산하면 20.25분의 25요. 한 평도 안 되네, 한 평도. 환장하네요, 환장해. 저걸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받아서 놓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 집을 팔았어. 얼마에? 15억에. 그때만 해도 15억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15억 팔았는데 1세대 2주택으로 세금이 나와버렸어. 어째서? 시골에 요거를 받아놨다는 이유로 이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너그 집구석은 주려면 다 주던지 해야지. 0.25를 줘가지고 세금 미가세를 못 받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시골집 때문에 세금 막 폭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들, 요 사람들은 싹 주택수수 빼주라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공동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원래는 없었어요. 공동상속주택은 여러 채가 있더라도 공동으로 받았으면 각각 한 사람씩 보면 되니까. 그런데 요게 국세청에서 심판원에서 패소를 하니까 법을 2019년도인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선순위가 들어갔어요.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예요? 동일 세대일 때 이거를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이 문제예요. 국세청은 동일 세대 간에 이루어지면 소수 지분권자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살아. 근데 아까 출가 애인은 언니는 따로 살았으니까 상관없어. 학교 다니는 얘들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조실 부모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죽었는데 너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너 상속받았지. 동일 세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심판원에서는 동일 세대의 여부에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게 맞다는 게 심판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동글보게 쳐놨죠. 동일 세대. 근데 이걸 삼각형으로 해요. 삼각형. 뭐라고? 국세청은 동일 세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소송 가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국세청에서 해석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셨잖아. 소수 지분은 봐줘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상속을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때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기존 주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과세 가서 보실래요? 중과세. 단독은 거의 똑같은데 다만 중과세 대상에서 단독주택은 상속받았을 때 적용 기한이 있죠. 상속주택을 양도를 하면 5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를 면해 주는데 언제까지 팔아야 돼? 5년 이내.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를 안 하겠죠. 5년 이내까지는 안 해. 5년이 지나버리면 중과세가 돼버려. 그래서 아까 비과세는 양도기한이 없었죠. 근데 중과세는 양도기한이 있죠. 요게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서는 소형주택, 이 소형주택은 소수지분권자는 이거를 양도할 때도 중과세를 무조건 안 하고 보유할 때도 주택수수 무조건 빼줘요. 아까 비과세에서는 뭐라고 써? 소수지분권자는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를 해주고 소수지분을 팔 때는 각각 비과세를 다시 따져봐야 돼요. 그게 하나인지 두 채인지 따져보는 것이고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어쩐다? 이거를 양도할 때도 중과세를 배제해주고 보유한 상태에서도 주택수수 빼준다. 조금 인심 쓴 거죠. 조금 비과세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중과세만 이렇게 인심을 써요. 자, 그 대신 종부세하고 취득세는 풀이에요. 풀이. 선순위 안 따져요. 오로지 상속을 받았으면 선순위거나 말거나 열채든 종부세 다 빼줘. 깔끔해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동일세대 여부 다 상관없어. 예. 다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선보유냐 후보유냐 안 따져요. 그래서 오로지 종부세하고 취득세는 적용 기한만 정해놨죠. 그렇죠? 예. 단독으로 받은 것은 5년까지는 봐주고 5년이 지나면 종부세, 주택세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취득세, 중과세, 주택세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대신 소수 지분권자는 어쩐다는 거예요? 주택수수 빼준다. 취득세 소수 지분권자하고 종부세 소수 지분권자하고 중과세, 비과세하고 다릅니다. 근데 종부세만 유일하게 가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이 있어요. 즉 공동상속을 받아서
그 받은 금액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받을 때 40%를 넘기지 마셔야 돼요. 39%짜리 지분율이 그래서 39%짜리 있어요. 왜 무슨 39% 해놨어? 왜? 종부세에서 주택수에서 영원히 빠지게 하려고. 금액이 얼마 커도 상관없습니다. 지분율이 40% 미만이면 종부세에서 제된다. 자, 소수지분주택 판정 기준은 지분율 똑같으면 거주자 여부 똑같으면 연장자로 따진다. 농어촌 주택, 여기 기타 요건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데 동일 세대일 경우는 특례를 배제한다. 이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시골에서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짓고 살다가 상속을 받아놨어. 그리고 내가 그 집을 놔두고 지금 서울서 나 이사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농어촌 주택, 이농주택이라고 해서 그 지금 팔라고 그랬더니 아버지와 너 같이 살다가 너 상속받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입법 취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상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중 지분이 큰 자는 단독 상속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아까 소수지분권자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만 그 중에 가장 지분이 큰 사람 거는 단독 상속으로 봐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시에 소수지분주택은 보유, 양도시 모두 특례를 적용해 준다. 즉 양도했을 때는 중과세 안 하고 보유했을 때는 주택수 빼준다 이 말이거든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 제한도 없다. 제한도 없다. 종부세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주택은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주택수에서는 빼줘요. 대신 종부세 과세 표준은 산입돼요.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2주택, 3주택으로 갈 때 중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다만 그 주택 가액의 과세 표준은 산입이 된다. 주의할 거는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시 1세대 1주택이면 세율이 0.8%고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이면 2.8%로 올라가는데 지방세는 이랍니다. 보세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가 지방세 쪽은 참 깔끔해. 머리가 복잡하게 안 해놨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주민등록상. 뭐라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안 살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큰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집 한 채가 있어. 근데 어머니한테 같이 놓고 갔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 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집이 한 채밖에 없었어. 근데 큰아들이 집 한 채 또 있으니까 몇 세대, 1세대 몇 주택이 돼버려? 2주택. 아니, 미국 살기 때문에 여기 안 살아요. 필요 없다니까. 깔끔하다니까.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라도 주민등록을 빼서 누나 집에다 갖다 놨어야지. 예. 같이 살아도 빼서 가져가면 상관없어요. 같이 살아도.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를 무조건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예, 원칙이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응용을 해보자고요. 예. 아버지가 주택을 A, B, C 세 개를 두고 돌아가셨어. A주택은 88년에 취득했고 B주택은 98년에 취득했고 C주택은 2008년에 취득했는데 시가를 보니까 C주택이 제일 비싸. 겸용주택인 것 같아요. 예, 주택만 따져도 30억짜리고 B주택은 40억, A주택은 20억이다. 지금 배우자는 무주택자고 장남은 1주택자고 차남은 2주택자고 장녀는 1주택자라고 합니다. 근데 공시가격도 나오고 소유주택은 언제 처분할 예정인지 장남은 4년 후에 차남은 1년 후에 처분한답니다. 상속주택 처분 예정도 다 나와 있죠. 예. 이랬을 때 누가 어떤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유리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첫 번째 엄마가 받을 거는 무주택자니까 어떻게 돼? 겸용주택 양도 차익이 제일 많은 걸 받아가야 돼. 겸용주택을 받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은 기준시가 15억이죠. 나중에 팔 때 시가는 얼마예요? 30억. 양도 차익이 많이 나니까 요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어머니가 받아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겸용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1층, 2층, 3층, 4층. 1층, 2층은 근생 3, 4층은 주택이었겠죠? 요거는 주택인데 늘 얘기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상가와 주택을 구분해서 주택은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상가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4명이 받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주택이 하나씩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 등기하라. 그리고 주택은 어머니가 단독 상속받고 상가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선순위 상속주택이 어떤 거예요? A, B 중에? 선순위 상속주택은 A가 된단 말이에요. 88년도에 취득을 한 A가 되기 때문에 누가 받아가야 돼? 1주택자인 장남이 받아가서 자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양도를 하면 둘 다 비과세가 되죠. 예, 그 다음에 B주택은 차남과 장녀가 같이 공동으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차남이 받으면 39%만 받으면 주택수에 빠지죠. 그래서 지분을 장녀가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차남은 지분을 더 적게 가지면 나중에 종부세 때 합산이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대로 나중에 양도했을 때에 비과세가 가장 많이 되는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받아다가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고 상속주택도 비과세가 다 되는 것을 받아가고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돼? 지분을 30, 40% 이하로 받아가지고 종부세 때 중과세가 안 되도록 판을 잘 짜야 돼요. 그거를 알려면 아까 이 표, 첫 번째 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다 못 집어넣으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세무사를 만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비법이에요. 근데 배고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